커피 한 잔 괜찮으세요? 아파트 위층에 사는 여자의 집을 얼떨결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하얀 민소매 차림에 꽉 낀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그녀의 모습은 남자로서의 본능을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둘만 있었던 우리는 오묘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섞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일어난 일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이 뒤에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조규찬입니다. 63세죠. 은행에서 정년 퇴직한 지 벌써 1년이 흘렀죠. 37년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똑같아요. 아침 9시 아내 선자가 병원 청소 일을 나갑니다. 당신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야? 매일 듣는 말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자는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닫았죠. 선자는 새벽 6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향합니다. 하루 종일 병동 바닥을 닦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때로는 환자들의 구토물까지 치워야 해요. 60세가 넘은 나이에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생계를 위해서 묵묵히 일하고 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켭니다. 아침 드라마, 뉴스, 예능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흘러가요. 점심때가 되면 라면을 끓여 먹고 오후엔 다시 소파에 앉습니다. 이런 일상이 매일 반복되죠. 그날 오후 3시쯤이었어요. 몸이 무거워서 운동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문이 열렸어요. 그 안에 한 여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온몸을 감싸는 검정 레깅스가 다리 라인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회색 민소매 티셔츠는 어깨와 팔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었고요. 어깨에 맨 작은 스포츠백까지 묘하게 여성스러워 보였습니다. 단정한 얼굴에 목선까지 드러나는 짧은 머리가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안녕하세요. 그분이 먼저 인사를 건네셨어요. 환한 미소와 함께요. 702호예요. 제가 사는 곳이 602호니까 바로 윗집이네요. 몇 년째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처음 만나는 이웃이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602호입니다. 엘리베이터 안 좁은 공간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1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렸을 때 그분이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동 다녀오세요. 그렇게 평범한 인사였는데 왜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떨림이었어요. 그날 밤 선자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은 했어? 아직이요. 그럼 뭐 했어? 하루 종일?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제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긴 느낌이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선자가 병원으로 떠난 후 저는 베란다로 나가 빨래를 걷고 있었어요. 바람이 제법 불던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빨래 사이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빨간색 팬티 한 장이 빨래줄에 걸려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 집 것은 아니었습니다. 얇고 부드러운 실크 재질의 섬세한 레이스가 달린 고급스러운 속옷이었어요. 선자가 입는 것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죠. 바람에 날아온 게 틀림없었습니다. 아마 윗집에서 떨어진 것 같았어요. 702호,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그분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냥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척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손에 닿는 촉감이 묘하게 부드러웠습니다.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702호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초인종을 누르기가 어색했거든요. 이런 걸 들고 찾아온다는 게 말입니다. 네, 누구세요?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래층 602호 조규찬입니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분은 집안에서 편한 차림을 하고 계셨거든요. 하얀 민소매 슬립 위에 얇은 니트 가디건을 걸치고 아래로는 몸에 딱 맞는 청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어깨 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슬립 차림의 가디건만 살짝 걸쳐져 있었고 꽉 낀 청바지가 다리와 엉덩이 라인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죠. 어머, 무슨 일이세요? 저는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저희 베란다에 바람에 날려서 떨어졌는데요. 그분의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나, 정말 죄송해요. 바람에 날아간 모양이에요. 당황한 표정으로 비닐봉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종종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말했어요. 커피 한 잔. 괜찮으세요? 이렇게 민망한 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에 가면 또 텅 빈 거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어요. 네, 그럼 잠시만.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은한 향초 냄새가 났고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으니 그분이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려주셨습니다. 가디건이 움직일 때마다 슬립의 얇은 어깨끈이 보였다, 사라졌다 했어요. 저는 괜히 다른 곳을 쳐다보려 했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당황스러웠어요. 설탕 넣어드릴까요? 아니요, 블랙으로 마셔요. 저도 블랙을 좋아해요. 원래 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이렇게 떨릴 줄 몰랐어요. 몇 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거든요. 그로부터 사흘 정도 지났을까요?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그때는 정말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하자 그분이 문득 말했습니다. 오늘은 차 말고 와인 어때요? 괜찮으시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702호 현관문을 들어서니 향긋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거실은 저번보다 더 세심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에 테이블 위로는 작은 꽃병까지 놓여 있었죠. 그분의 차림새도 달랐어요. 진주빛 실크 블라우스가 은은하게 빛을 머금고 있었고 아래로는 무릎까지 오는 검은색 롱스커트를 입고 계셨습니다. 블라우스 재질이 워낙 부드러워 보여서 몸의 곡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어요. 앉으세요. 와인 준비할게요. 주방에서 와인병과 잔을 가져오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스커트가 걸을 때마다 우아하게 흔들렸어요. 뒷모습만 봐도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건 혼자 마시면 맛이 없잖아요. 붉은 와인이 잔에 따라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니 목 안으로 따뜻함이 퍼져갔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평소에 운동 자주 하세요? 요즘 시작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몸이 무거워져서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요.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와인 때문인지 아니면
그분의 따뜻한 미소 때문인지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일로 바빠요. 저도 나름 일이 있고요. 서로의 외로움을 조심스럽게 건드리는 대화였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둘 다 비슷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두 번째 잔을 마실 즈음 그분이 말했습니다. 누군가랑 이렇게 마주 앉은 게 몇 달 만인지 몰라요.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선자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오랜만이에요. 그때 그분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등을 조심스럽게 덮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온기가 좋았습니다. 몇 년 만에 느끼는 따뜻한 접촉이었거든요. 가슴이 뛰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시간 내어주셔서 저야말로요.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와인을 마시며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이 이렇게 특별해질 줄은 몰랐어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선자가 오후 늦게 나가는 날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야간 근무 교육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혼자 집에 있다가 문득 윗집 생각이 났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집에 계세요? 네, 있어요. 올라오실래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렇게 설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702호 문이 열렸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얇은 실크 슬립만 입고 계셨거든요. 어깨끈이 가늘게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무릎 위까지 오는 길이었어요. 실크 재질이 몸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더워서요. 민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제가 더 당황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실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오후 햇살이 은은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분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커피 드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분이 주방으로 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실크 슬립이 걸음에 맞춰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가져다 주시고는 제 옆에 앉으셨어요. 평소보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와 함께 체온이 느껴졌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범하게요. 선자가 일하러 나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있으면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의 외로움을 토로하게 됐습니다. 그분도 남편과 대화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만큼은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니 소파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실크 슬립의 어깨끈이 살짝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였어요. 제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분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댔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뺨이었습니다. 첫 입맞춤은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깨질 것 같은 꽃잎을 만지는 것처럼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몇 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거든요. 괜찮아요? 그분이 속삭였습니다. 네. 두 번째 입맞춤은 첫 번째보다 더 진했어요.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이 제 어깨에 올려졌고 저는 그분의 허리를 감쌌어요. 안방으로 갈까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침실까지 따라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남자로서의 자존감,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말이에요. 정년퇴직 후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서서히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702호에 올라갔습니다. 선자는 아침 일찍 병원으로 나갔고 저는 점심을 먹고 나서 윗집을 찾았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계셨어요. 무릎까지 오는 길이에 소매도 적당히 여유로운 스타일이었죠. 평범해 보이지만 묘하게 우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엔 나들이라도 하고 싶어져요.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제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보세요? 혹시 조규찬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조선자 부인의 남편분이시죠? 저는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응급실이라는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부인께서 청소 작업 중 바닥에 미끄러져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시는데 빨리 오셔야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응급실 소음이 들렸어요. 사이렌 소리, 의료진들의 급박한 목소리, 환자들의 신음소리까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전화를 끊고 일어섰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내가 병원에 실려갔대요.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쳤다고. 어머, 큰일이네요. 빨리 가보세요. 저는 황급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뛰어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조차 초조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택시 안에서 계속 선자 생각만 났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병원 청소를 하는 모습, 무거운 장비를 끌고 다니며 바닥을 닦는 모습 말이에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안내해줬습니다. 침대에 누운 선자를 봤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선자야, 왔구나.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많이 아프지? 화장실 청소하다가 물기 때문에 미끄러졌어. 허리를 심하게 부딪혔나 봐. 의사 선생님이 와서 설명해 줬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지만 인대 손상이 있어서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퇴근만 좀 더 일찍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선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선자가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저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702호에서 편안하게 커피를 마시며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선자는 제가 어디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남편이 와줘서 고마워했습니다. 미안해, 선자야.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괜찮아.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자가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병원에서 간병을 하고 점심시간에 잠시 집에 들러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러 왔어요. 그동안 702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오가며 선자를 돌보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정리되고 있었어요. 죄책감과 함께 현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오후에 선자에게 필요한 약을 사러 병원 앞 약국에 갔습니다. 처방전을 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규찬 씨.
돌아보니 그분이 서 계셨습니다. 하늘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팬츠를 입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차분한 색상의 옷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얼굴 못 뵈서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목소리에도 진심 어린 관심이 묻어났습니다. 아내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어머, 큰일이네요. 많이 다치셨어요? 허리를 다쳤는데 며칠 더 입원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분의 얼굴에 안도와 걱정이 동시에 스쳤어요.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과 함께 뭔가 아쉬운 기색도 보였습니다. 그럼 당분간 힘드시겠어요. 간병도 하시고. 네, 그럴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쉽게 꺼내지 못했어요. 병원 앞이라는 장소도 그렇고 상황 자체가 어색했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그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상했던 말이었는지 그분은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동안 즐거웠어요. 정말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죄책감 때문인지, 현실 때문인지, 아니면 선자에 대한 책임감 때문인지.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요. 그분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아쉬움과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상황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분은 더 이상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오히려 더 마음 아팠어요. 그럼 이만. 네, 부인분 빨리 나으시길 바라요. 그분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길 건너편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하늘색 블라우스가 오후 햇살에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한번 뒤돌아볼까 싶었지만 끝까지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이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정리된 기분이기도 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자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약 사왔어. 고마워. 힘들지? 아니야. 괜찮아. 선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지만 익숙한 손이었어요. 37년을 함께한 손말입니다. 선자가 태어난 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집까지 가는 짧은 거리였지만 선자는 허리 때문에 걷기가 힘들어했어요. 제가 부축해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괜찮아? 아프면 말해. 응, 괜찮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집에 들어서니 며칠 동안 비워뒀던 집안이 쌀쌀했어요. 선자를 소파에 앉혀놓고 난방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생각해 봤어요. 배고프지? 뭐 해줄까? 됐어. 내가 할게. 선자가 일어나려 하자 제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아니야. 앉아 있어. 내가 할게. 주방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선자가 입원하기 전에 사다 놨던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된장, 두부, 파, 멸치 육수 팩까지. 사실 요리라고 할 만한 걸 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결혼 후 37년 동안 선자가 다 해왔거든요. 하지만 된장국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을 끓이고 멸치 육수 팩을 넣었어요. 파를 썰고 두부도 적당한 크기로 잘랐습니다. 된장을 풀 때는 조금 서툴렀지만 그럭저럭 할만했어요. 뭔 냄새가 이렇게 좋지? 선자가 소파에서 말했습니다. 된장국 끓이고 있어. 당신이?
응, 별거 아니야. 국이 끓는 동안 밥도 했습니다. 전기밥솥이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도 꺼내고 반찬도 몇 가지 꺼내서 상을 차렸습니다. 됐어. 와서 먹자. 선자를 부축해서 식탁까지 모셨어요. 허리가 아파서 앉기도 힘들어 했습니다. 의자를 빼고 조심스럽게 앉혀드렸죠. 당신이 요리도 하네? 선자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아무것도 안 했지. 정말 그랬어요. 정년퇴직 후 1년 동안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했습니다. 선자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첫 숟가락을 떠서 맛을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간도 적당했고 구수한 맛이 났습니다. 어때? 먹을 만해? 응, 맛있어. 정말로. 선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뭘? 당연한 거지. 아니야. 나는 집에서 놀고 있는데 너만 힘들게 일하고. 괜찮다니까. 우리 형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식사를 하면서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 간병하면서 힘들었던 점들, 앞으로의 계획까지. 당신이 곁에 있어서 다행이야. 선자가 문득 말했습니다. 뭐가? 아플 때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 당신이 계속 병원에 와줘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가슴이 뭉클했어요. 선자는 제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면서도 고마워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선자가 설거지를 하려 했지만 제가 막았어요. 앉아 있어. 내가 할게. 됐어. 이 정도는. 허리 안 좋은데 무리하지 마.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마치니 밤이 되었습니다. 선자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아파? 조금. 누우면 괜찮아. 그날 밤 침실에서 선자 옆에 누웠어요. 평소처럼 등을 돌리고 잠들려 했는데 문득 선자의 손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늘고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37년을 함께한 손이었어요. 조용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선자가 깜짝 놀라 저를 바라봤어요. 괜찮아. 그냥 자자. 선자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그 손을 놓지 않고 잠이 들었어요. 선자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몇 주가 더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요리도 그럭저럭 할만해졌고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선자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마트에 장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문득 702호가 떠올랐어요. 요즘엔 거의 생각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들어서서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7층 버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702호. 그곳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커피를 마시던 오후, 와인을 나누던 저녁, 그리고 햇살 속에서의 그 시간까지. 하지만 손가락은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연스럽게 망설임 없이요.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정리된 기분이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며 선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골랐습니다. 신선한 시금치, 부드러운 두부, 된장찌개용 조개도 샀어요. 요리에 자신이 생기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선자가 아직 잠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주방으로 갔어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금치를 다듬고 조개를 손질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도 지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능숙해진 손놀림이었죠. 뭔 냄새가 이렇게 좋아? 선자가 일어나서 주방으로 왔어요. 허리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조개 된장찌개 끓이고 있어. 어머, 조개까지? 마트에서 싱싱한 게 있더라고. 선자가 냄비 뚜껑을 살짝 열어봤어요. 우와, 정말 맛있겠다. 함께 상을 차리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조개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밥을 푸고 반찬도 정갈하게 놓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숟가락을 들었어요. 첫 숟가락을 떠서 맛을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어때? 오늘 국 좀 짜다. 선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핀잔이 아니라 장난스러운 톤이었습니다. 다음엔 덜 짤게. 그래도 맛있어. 조개가 싱싱하네. 다행이다.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 내일 계획, 별것 아닌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내일은 뭐 해줄까? 김치찌개도 좋겠는데? 그래, 김치찌개 해줄게. 고마워. 정말로. 선자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아파트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어요.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네. 선자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뭐가? 예전엔 집안일은 쳐다보지도 않더니. 미안해. 그동안 너만 힘들게 했지. 괜찮아.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주니까. 그날 밤 침실에서 나란히 누웠습니다. 선자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어요. 이제는 익숙한 일이 되었습니다. 선자야. 응? 고마워. 그동안 고생 많았어. 뭘? 우리 부부인데. 어둠 속에서 선자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37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 제 곁에서 묵묵히 견뎌온 사람. 진짜 사랑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늘 곁에 있었어요. 어느 날 그와 함께 있을 때 문이 열리면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의 목소리였어요.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다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딸 입장에선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거예요. 언젠간 와야 하는 순간이겠지만 일이 빨리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저는 나보키입니다. 59세이죠.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남편 없는 집에서 홀로 맞는 새벽이 벌써 3년째네요. 찬 바닥에 발을 내려놓으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찜질방으로 가야 합니다. 59살에 청소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딸 지훈이는 펄펄 뛰었죠. 엄마, 그런 일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에게 손 벌리고 살 수는 없다는 걸 말이죠. 찜질방 지하 1층. 청소도구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사우나실 바닥 닦기까지. 손톱 밑으로 때가 끼고 무릎은 까지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면 완전히 딴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매일 새벽 5시쯤 되면 지하 보일러실에서 한 남자가 나오는 겁니다. 키 큰 남자였는데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눈도 안 마주치고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어요. 이름도 모르고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매일 보일러실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모습만 봤을 뿐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어느새 저는 그 시간만 기다리게 됐어요. 새벽 5시
보일러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괜히 그쪽을 힐끗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항상 묵묵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는데 뒤에서 보는 그 등이 왜 그렇게 든든해 보였는지 몰라요. 혼자 사는 제게는 그런 남자의 등이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하루는 용기를 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가버렸어요. 아, 이 사람 저를 귀찮아하나 싶어서 속상했죠. 그래도 매일 아침이 되면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이 나오는 시간을. 왜 그랬을까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웠나 봅니다. 그 짧은 스침이라도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위안이 됐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뭔가 중얼거렸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작은 목소리였는데도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어요. 아, 이 사람이 저를 보고 있었구나. 신경 쓰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59살 여자가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이제 그런 마음은 다 접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을 알게 된 건 정말 뜻밖의 순간이었어요. 그날따라 청소가 늦어졌습니다. 찜질방 손님들이 다 나간 후에도 여기저기 치워야 할 게 많았거든요. 청소도구실에 걸레를 정리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이 꽝 하고 닫혔어요. 아무리 손잡이를 돌려도 열리질 않았습니다. 완전히 갇힌 거였죠. 어둠컴컴한 좁은 공간에서 혼자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나요?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었어요. 이미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이었거든요. 혹시 이대로 새벽까지 갇혀 있어야 하나 싶어서 무서웠습니다. 손으로 문을 계속 두드렸어요. 쿵쾅쿵쾅.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예요. 청소하다가 갇혔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문 밖에서 뭔가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딸칵하고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보일러실에서 나오는 그 사람. 보키 씨요?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순간 너무 놀라고 감격스러워서 그만 그 사람 품에 안겨버렸습니다. 따뜻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죠. 그 품에 안긴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나 아직 살아있구나. 3년 동안 죽은 듯이 살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얼른 몸을 떼면서 죄송해요. 너무 놀라서라고 말했죠. 아니에요. 저도 퇴근하려다가 소리를 들었거든요. 다행히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미소를 지었어요. 첫 번째로 본 그 사람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장우철입니다. 여기서 보일러 관리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매일 아침 보일러실에서 나오는 거였구나. 이름도 장우철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죠. 보키 씨 이름은 출입카드에서 봤어요. 매일 아침 일찍 오시던데. 그러니까 저를 신경 쓰고 있었던 거네요. 괜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장우철 씨가 종이컵에 든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어제 놀라셨을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커피를 받는 제 손이 떨렸어요.
언제부터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작은 배려를 해줬던가 싶어서 코끝이 찡해졌죠. 고맙습니다라고 겨우 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장우철 씨와 인사를 나누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씩 건네주는 것도 말이죠.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이 늦어져서 휴게실에 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장우철 씨가 들어왔어요. 아, 복희 씨도 점심을 여기서? 그 사람도 손에 컵라면을 들고 있었죠. 네, 일이 늦어져서요. 왠지 어색했어요. 둘이서만 있는 휴게실이라니. 같이 드실래요? 장우철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사실 좀 외로웠거든요. 네, 그럴게요. 작은 휴게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라면을 끓였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장우철 씨의 손이 참 큰 것 같았습니다. 남자 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라면 먹는 소리만 후루룩 후루룩 들렸습니다. 그런데 장우철 씨가 갑자기 웃었어요. 뭔가 신기하네요. 이렇게 둘이서 밥 먹는 게. 왜요? 혼자 먹는 게 익숙해서요. 집에서도 항상 혼자거든요. 아, 이 사람도 혼자 사는구나. 갑자기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 돌아가신 후로는 계속 혼자였거든요. 처음으로 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장우철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힘드셨겠어요. 그 말에 왠지 마음이 짠해졌죠. 3년 동안 아무도 저에게 힘들었겠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라면을 다 먹고 있는데 제가 국물을 마시려다가 그만 웃음이 터졌어요. 장우철 씨 입 주변에 라면 스프가 묻어 있었거든요. 뭘 그렇게 웃으세요? 입 주변에 뭔가 묻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휴지를 집으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장우철 씨도 똑같이 허리를 숙였어요. 그 순간이었죠. 식탁 아래에서 우리 손이 스쳤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깜짝 놀라서 얼른 손을 뺐는데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단순히 손이 닿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건지. 죄송해요. 장우철 씨도 당황한 듯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는 서로 말이 없었어요. 어색한 기류가 흘렀죠. 휴게실을 나오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떨림이라니.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제 손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이 손이 방금 남자 손에 닿았다니. 59살 여자의 손이 아직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나 아직 여자인 걸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순간이 생각났어요. 장우철 씨의 따뜻한 손, 그리고 그 사람도 놀란 듯한 표정. 혹시 저만 이상하게 느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도 생기고 예전 같지 않지만 아직 완전히 늙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59살 과부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나요? 들킬 때가 됐나 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우철 씨와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요즘은 자연스럽게 점심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거든요. 서로 말은 많지 않지만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했습니다. 복희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엔 산책이라도 하고 싶어져요. 그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휴게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엄마, 딸 지윤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는데 지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눈이 동그랗게 커져서
저와 장우철 씨를 번갈아 보고 있었죠. 지훈아, 왜 여기 와? 엄마 도시락 가져다 주려고 왔는데. 지훈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2개 컵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장우철 씨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장우철 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지훈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나가셨죠. 문이 닫히자마자 지훈이 폭발했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저 남자랑 뭐 하시는 거라고요? 그냥 같이 차 마시고 있었는데. 그냥이라고요? 엄마 표정 좀 보세요. 완전히 설레는 표정이잖아요. 지훈이 소리를 질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표정이 그렇게 티가 났나요? 지훈아, 너무 큰 소리로. 59살에 무슨 연애예요? 그것도 이런 데서?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59살의 연애라니. 저도 우스웠죠. 하지만 왜 이렇게 서러운 건지. 연애가 아니야. 그냥 뭐예요? 아빠 제사도 안 지낸 엄마가 벌써 다른 남자를? 지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 그렇구나. 지훈에게는 아직 아빠가 떠난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느껴지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3년을 혼자 버텼어요. 3년 동안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었는지 지훈은 모를 거예요. 지훈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아빠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야.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3년 동안 나는 그냥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였지. 복희라는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었어. 엄마, 장우철 씨가 복희 씨라고 부를 때 그제서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아직 여자라는 걸 느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서러워졌죠. 아빠를 잊자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하잖니. 엄마가 그렇게 외로우셨나요? 지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응, 정말 외로웠어. 죽고 싶을 만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돌아섰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지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죠. 59살에 이런 감정을 갖는 게 우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우철 씨 곁에 있을 때만큼은 제가 그냥 복희였어요. 누군가의 엄마도 과부도 아닌 그냥 한 명의 여자로 보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지훈과의 일 이후로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장우철 씨와 마주쳐도 어색했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착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그날 퇴근하려고 사물함을 열었는데 이상한 게 들어 있었어요. 낡은 휴대용 라디오 하나. 언제 누가 넣어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라디오 밑에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적혀 있었는데 글씨체가 남자 것 같았어요. 복희 씨, 오늘 밤 10시 107.7 들어보세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장우철 씨가?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가슴 한편으로는 기대가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라디오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10시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초조했습니다.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시계만 쳐다봤죠. 9시 50분. 라디오를 켜고 107.7로 맞췄어요. 평범한 음악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장난인가 싶어서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봤는데 다시 107.7로 맞췄어요. 10시 정각. DJ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밤 10시 사연 음악입니다. 오늘 특별한 신청곡이 들어왔는데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정말로 청취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읽어드릴게요. 3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는 분에게 전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하시네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산다니 이건 분명 제 얘기였어요. 손이 떨려서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분은 59세이시고 매일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네요. 이름은 복희 씨. 그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정말로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였구나. 장우철 씨가 이런 방법으로 너무 놀랐고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이 노래 59세 복희 씨께 드립니다. 신청해 주신 분의 말씀으로는 복희 씨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정태춘의 시인의 마을. 잔잔한 기타 소리와 함께 가사가 들려왔습니다. 시인의 마을에 그대가 살고 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 노래를 들으며 장우철 씨가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니. 라디오 신청까지 해가면서 59살 복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고백이면 내가 너무 늦게 받아버린 걸까? 20대, 30대에 받았으면 당연하게 여겼을 텐데 이 나이에 받으니까 더욱 소중했어요. 노래가 끝나고 DJ가 다시 멘트를 했어요. 복희 씨, 이 방송 듣고 계시길 바라면서 신청해 주신 분의 마지막 말씀 전해드릴게요. 복희 씨가 웃는 모습이 제일 예쁘다고 하시네요. 그 순간 정말 엉엉 울어버렸어요. 제가 웃는 모습이 예쁘다니.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그동안 제가 늙고 초라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라디오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누군가 저를 이렇게 생각해 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라디오를 껴안고 있었어요. 장우철 씨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보물 같았습니다. 59세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어요. 라디오 사건 이후로 장우철 씨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커피를 건네주시는데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어제 라디오 들으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들었어요. 그 말에 장우철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떨렸거든요. 그 후로 며칠 동안은 서로 눈치를 보며 지냈어요. 뭔가 달라진 건 맞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59살, 62살이 되어서 이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 밖으로 나왔는데 장우철 씨가 찜질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고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죠. 복희 씨, 잠깐만요.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셨어요. 가까이 가보니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계신 게 눈에 보였죠. 뭔가 드릴 게 있어서요. 그러면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보석 상자는 아니고 그냥 작은 종이 상자였습니다. 수수했지만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열어보세요. 손이 떨렸어요. 이런 걸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남편과 결혼할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은 은반지였는데 단순한 디자인이 오히려 예뻤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희 씨, 장우철 씨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10년 넘게 혼자 살았어요. 아내를 일찍 보내고 나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사람도 저와 같은 상황이었구나. 홀로 남겨진 슬픔을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 같이 살아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같이 살자니. 이 나이에 누군가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할 줄 몰랐습니다. 장우철 씨,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살았으면 해요. 복희 씨 같은 분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말이 안 나왔어요.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우철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셨어요.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셨습니다. 딱 맞았어요. 어떻게 제 손가락 사이즈를 알고 계셨을까요? 고마워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손을 맞잡고 서 있었습니다. 찜질방 앞 작은 공원에 앉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별이 참 많네요. 장우철 씨가 말씀하셨어요. 그러게요. 요즘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같이 봐요. 그 말이 너무 따뜻했어요. 함께 별을 보는 사람이 생긴다니. 3년 동안 혼자 보던 하늘이었는데 이렇게 설레는 밤 나한텐 너무 생소한 감정이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런 떨림이 아직 남아있을 줄 몰랐어요. 손을 잡고 있는데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59세에 이런 일이 누군가 저를 선택해주고 함께 살자고 말해주고 반지까지 끼워주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손가락에 반지를 한참 쳐다봤어요. 작고 수수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반지였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또 났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장우철 씨와 함께 살기로 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마음이 진정이 안 됐어요. 장 보러 가면서도 집 정리하면서도 계속 떨렸죠.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저녁에 백화점에 들렀어요. 새 잠옷을 사려고요. 언제부터 남에게 보여줄 잠옷을 산 적이 있었을까요? 3년 동안은 그냥 편한 옷만 입고 잤는데 매장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너무 화려한 것도 어색하고 너무 수수한 것도 싫고 결국 연한 분홍색 잠옷을 골랐습니다. 59세에 분홍색이라니 우스웠지만 왠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새 잠옷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59세 신부. 웃기지. 혼자 중얼거렸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설레는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떨리지? 손이 계속 떨렸어요. 장우철 씨가 오기로 한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더 심해졌죠. 20대 신혼 때도 이렇게 떨렸나 싶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 열기까지 한참 걸렸어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문을 열자 장우철 씨가 서 계셨는데 저와 똑같이 떨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들어오세요. 네, 그럴게요. 어색한 인사를 나눴죠. 평소 찜질방에서 만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함께 사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차 한 잔 드실래요? 네, 좋아요.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컵을 놓치기라도 할까봐 조심조심했죠. 거실에 마주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침묵도 나쁘지 않았어요. 복희 씨, 장우철 씨가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네, 오늘 많이 떨리시네요. 제 손을 보시며 말씀하셨죠. 정말로 손이 떨리고 있었나 봅니다. 그때 장우철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도 떨려요.
이런 감정 느껴본 게 정말 오래됐거든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사람도 저와 같은 마음이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요. 여자로서 다시 태어난 느낌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3년 동안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만 살았는데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여자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여자로 봐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복희 씨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장우철 씨가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59살에 예쁘다는 말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은 감정을 느꼈어요. 설렘, 떨림, 행복감, 그리고 뭔가 제 안에서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전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장우철 씨에게 말했어요. 뭐가요? 저를 다시 여자로 만들어줘서요. 저를 복희로 불러줘서요. 그 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밤을 보냈어요.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59세에 느끼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저희의 새로운 일상이었어요. 함께 산 지 한 달이 지나니까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장우철 씨가 먼저 일어나서 차를 끓여 놓으셨어요. 복희 씨, 차 식기 전에 드세요. 그 목소리에 눈을 뜨는 아침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함께 찜질방에 출근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터덜터덜 걸어갔는데 이제는 나란히 걸으며 소소한 대화를 나눴죠.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엔 일도 덜 힘들 것 같아요. 처음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찜질방 직원들이 저희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분들이 따뜻하게 받아주셨습니다. 복희 씨, 장우철 씨랑 잘 됐네요. 같이 일하는 김 언니가 말했어요. 네, 고마워요. 보기 좋아요. 혼자 사시는 거 안쓰러웠는데 휴게실에서도 이제는 당당하게 함께 앉았어요. 예전에는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아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거 맛있네요. 뭐예요? 김치찌개예요. 어젯밤에 끓인 거.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는 함께 밥을 지었어요. 장우철 씨가 설거지를 하고 저는 반찬을 만들고 이런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복희 씨 요리 솜씨가 좋네요.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는 건데.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서 더 맛있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어느 날 딸 지훈이 집에 왔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장우철 씨가 자연스럽게 대해주시니까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어머니, 많이 밝아지셨어요. 지훈이 나중에 저에게 말했어요.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우울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웃으시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도 많이 환해진 것 같았거든요. 찜질방에서도 사람들이 말했어요. 두 분 보기 좋아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관리실장님도 이런 사랑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당당했어요. 고맙습니다. 저희도 행복해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원을 산책하는데 젊은 커플이 지나갔어요.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장우철 씨가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래도 내가 행복한 게 제일이죠.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59세든 69세든 상관없었습니다. 나이는 그냥 숫자예요. 진짜 인생은 누군가와 손잡을 때 시작되는 거니까요. 장우철 씨가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복희 씨 말이 맞아요.
저도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매일매일 행복했습니다.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이런 평범한 일들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59세에 시작한 사랑이 제일 진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허영도 없고, 계산도 없고, 그냥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 나이가 들어서야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당 사무실은 늘 조용합니다. 오후 2시쯤 되면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어 책상 위를 따뜻하게 비춰주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꼭 쥐고 계셨고 뭔가 무거운 짐을 진 듯한 표정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이걸 맡기고 싶은데요. 할머니가 봉투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셨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두툼했어요. 뭔가 단단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았죠. 누군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후회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노트 한 권과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누군가 제 기록을 본다면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정혜. 노트를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결혼한 지 불과 열흘 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글씨체는 정성스럽고 또박또박했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점점 떨리는 손글씨로 바뀌어 갔죠. 저는 이정혜입니다. 올해 65세고요. 한 달 전에 재혼했어요. 노트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문장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행복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정혜 씨는 왜 결혼 후 불과 열흘 만에 이런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들었을까요? 노트 속 이야기는 경기 광주의 한 전원주택에서 시작됩니다. 사별 후 6년째 혼자 살던 이정혜 씨의 평범했던 일상이 한 남자를 만나면서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니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약수터에서 자전거를 수리하던 남자를 만났어요. 서진호라고 하더군요. 67세, 나보다 2살 위였죠. 정중하고 조용한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문장이 심상치 않았어요. 근데 이상했던 건 그분 바짓단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약수터까지 자전거 타고 왔다고 했는데 왜 바지가 그렇게 더러웠을까요? 작은 의문에서 시작된 이 기록은 점점 더 깊은 불안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정혜 씨가 직접 들려준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정혜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6년이 흘렀어요. 경기 광주의 전원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죠. 처음엔 적막감이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나름 평온한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산책을 나가곤 했어요. 집 뒤편에 있는 약수터까지 걸어가는 게 제 일과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약수터 근처를 걸었는데 낯선 남자가 자전거 옆에서 뭔가 만지작거리고 있더군요. 자전거 바퀴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분이 허리를 굽혀 열심히 수리하고 있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도 모르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그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는데 첫인상이 참 온화했습니다. 67세라고 하셨으니 저보다 2살 위셨죠. 아, 체인이 빠져서요. 괜찮습니다. 곧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서진호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군요. 손재주가 있으신지 금세 자전거를 고쳐내셨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저도 이 근처에 살거든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이상하게도 처음 본 사람인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만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셔서 감사했어요. 서진호 씨가 자전거에 올라타며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그분이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뭔가 따뜻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서진호 씨 바짓단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던 게 떠올랐거든요. 약수터까지 자전거 타고 왔다고 했는데 왜 바지가 그렇게 더러웠을까요? 약수터 앞은 포장도로인데 말이에요. 체인 고치느라 더러워진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온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 웃음이 나왔어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니 사소한 것도 유독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진흙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신경이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설명되지 않는 위화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그 후로 이상하게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마트에서도 동네 산책길에서도 서진호 씨를 만났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잦았지만 그땐 그저 반가웠어요. 어느 날 동네 찻집 앞에서 또 마주쳤는데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주 보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진호 씨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수줍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저야 좋죠. 혼자 있을 시간이 많아서 말상대가 있으면 고맙습니다. 찻집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호 씨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제가 하는 말을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더군요.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으시나요? 제가 계산할게요. 제가 지갑을 꺼내려는데 진호 씨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그래서 진호 씨가 계산을 했어요.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확실합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났을 때였어요. 진호 씨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 카드로 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참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분명히 제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진호 씨가 먼저 카드를 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 네. 맛있었어요. 그냥 넘어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작은 노트 한 귀퉁이에 그 대화를 적어뒀습니다. 혹시 제가 기억을 잘못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진호 씨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가끔씩 외로움을 토로했죠. 혼자 사니까 밥 먹는 맛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사람 냄새 나는 밥상이 그립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짠했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쓸쓸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진호 씨와 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같이 장을 보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식사하고, 마치 부부처럼 행동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저희를 부부로 아는 것 같았습니다. 마트 사장님이 남편분이 참 다정하시네요 라고 말할 때면 진호 씨가 환하게 웃곤 했어요. 2달 정도 그렇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제가 먼저 꺼낸 말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데 정식으로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진호 씨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저 같은 늙은이를 받아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모든 게 제가 먼저 제안한 일이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시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기분이 참 묘했어요. 65세에 다시 누군가와 가족이 된다는 게 꿈 같았거든요. 진호 씨도 많이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네요. 잘 부탁드려요. 진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첫날 밤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어색하기도 했죠. 서로 나이도 있고 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지내기로 했거든요. 안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진호 씨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아, 깜빡할 뻔했네요. 제가 살던 곳에서 가져온 서류들이 있거든요. 정리해둬야겠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가 여러 장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중요한 서류인가 봐요? 네, 그냥 개인적인 문서들이에요. 금방 정리하고 올게요. 진호 씨가 봉투를 들고 안방을 나갔어요. 발소리를 따라가 보니 거실 쪽으로 향하더군요. 잠시 후 물소리가 들려서 화장실에 간 줄 알았는데 다시 거실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서랍을 여닫는 소리였어요. 궁금해서 살짝 문틈으로 봤는데 진호 씨가 거실 서랍장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맨 아래 깊숙한 서랍을 열고 그 봉투를 넣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모습이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누군가 몰래 숨기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왜 당당하게 정리하지 않고 저렇게 몰래 숨기는 것처럼 행동할까요? 부부가 됐는데 숨길 게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진호 씨가 안방으로 돌아왔을 때는